키워드로 보는 제약바이오, 합병, 신약, 비만, 면역 항암제, 그리고 코로나까지. 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합병 소식도 들리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비만 치료제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슈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원님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들 일단 2분기 실적들을 다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에 대한 리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2분기 실적 대체로 다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 네. 대부분 다 시장 기대치 수준이나 아니면 좀 그걸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네. 특히 사공장 매출이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안 되고 감가상각만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좀 실적들이 기록했다는 거는 좀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그 상품 매출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제 계량 신약이나 아니면 렉라자 같은 이제 신약들의 매출들이 올라오고 비용들도 좀 조절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좀 결과들을 보였었고 실적을 하회한 종목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임상 스케줄 때문에 네.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이런 것들 영향이었지 대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다 부합하는 수준을 좀 기록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1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많이 괜찮아졌을까요?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고 2분기에도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유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제 실적들도 대부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까지 합병일 것 같은데 일단 현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8월 17일에 이제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랑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면서 발표를 했었고 이제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 1대 헬스케어 한 0.449 정도 비율로 네. 이제 합병은 결정이 되었고 이제 합병 관련한 주주총회는 이제 10월 23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도 그 23일부터 이제 한 20일 가량 정도 11월 13일까지 이제 행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합병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그 서동준 회장님이 좀 간담회 발표를 하면서 밝혔던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랑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좀 매수가 가능한 이제 네. 규모들을 준비를 했고 이제 합병이 했다고 좀 밝혔고 이제 합병이 의결이 되면은 12월 28일로 이제 합병 기일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연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내 합병은 이제 완료가 될 거다라는 것들은 좀 이제 연내 합병을 이사 합병을 이제 완료를 할 예정이고 이제 원래 당초에 시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랑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3사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그쵸. 이제 요번에 합병은 이제 2사 합병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 그 나머지 하나인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사 합병이 완료되고 한 6개월 이내에 합병 완료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연내 계획대로 합병이 완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 이제 중순쯤에는 24년 중순쯤에는 이제 제약까지 합병이 돼서 이제 3사 합병이 좀 완료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봤을 때 합병이 좀 순조롭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볼만한 리스크라든지 합병이 좀 결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합병을 발표하고 합병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아래에 좀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좀 행사하고자 하는 이제 소액주주도 당연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는 규모 자체가 1조는 넘을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다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좀 합병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그 네.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로 사실 올해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들이 가장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직판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어제 그 옵텀 RX의 이제 그 미국의 주요 PBM 중 하나인 맞아요. 옵텀 RX의 그 공보험 리스트 선호 리스트에 이제 들어간
있다고 밝혔고 이제 이번 달 내 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추가적인 이제 PBM들과도 이제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들을 밝혀서 옵텀 공보험이 한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5% 정도를 고려했을 때는 한 19% 정도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PBM들의 선호 목록에는 일단 등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플라이마의 좀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번에 뭐 3사가 합병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았었는데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회계적으로도 항상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셀트리온이 생산을 하고 뭐 제조를 하고 이제 헬스케어에 납품을 하면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매출을 실제 이제 소비자들한테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을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 매출을 일으켜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조적으로 이제 회계상 뭐 이렇게 제약에 좀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많이 밀어넣는 경향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실제 매출이 저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도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합병을 좀 촉진한 요소 중에 하나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시밀러 시장 자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시밀러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또 산도즈나 암젠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한테 납품을 했을 때는 이제 헬스케어는 그 상품을 구입한 거다 보니까 네. 상품 이하로 이제 물건을 팔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약까지 합병을 했을 때는 이제 원가율 자체도 생산 원가율 자체도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헬스케어가 실제 그 판매를 할 때도 좀 더 가격적으로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밀러 시장에서의 좀 경쟁력 확보 측면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서정진 회장이 또 이렇게 온라인 간담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합병을 한 이후에는 셀트리온 홀딩스도 좀 상장을 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떤 게 될까요? 뭐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선연의 대부분의 지분을 사실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쵸? 사실 뭐 상장을 어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는 좀 계획은 없지 않으신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합병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이 과연 주가에 좀 호재가 될지 합병 후에는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증권가에서는 시각들이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인하할 수 있는 룸 자체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사실 이제 헬스케어랑 이제 셀트리온이랑 뭐 좀 공통적인 하는 업무 자체들이 거의 없었다시피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둘을 합병했을 때 뭐 비용 절감 효과가 단기에는 뭐 크게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한 2, 3년간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헬스케어의 이제 PPA 생각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과거에 비해 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셀트리온의 이제 시밀러 품목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하나 요인이 있고 네. 그리고 그 4분기에 좀 허가를 예상하고 있는 이제 진펜트라 렘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인 진펜트라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뭐 진펜트라는 미국의 신약으로 유사한 약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신약으로 출시를 하게 될 거고 그것들이 이제 또 레미케이드가 IBD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선호되는 뭐 휴미라보다도 더 선호되는 약물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렘시마 SC의 좀 투약 편의성 이런 것들은 뭐 셀트리온의 실적에는 가장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단기적인 이제 주가를 좀 움직이겠지만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합병법인 이후에서는 이제 그 합병 이후에는 이제 뭐 합병의 이슈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직판이 가장 중요하고 렘시마 SC의 이제 미국 시장 판매 추이, 뭐 유플라임의 이제 PBM 등재 및 판매 추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나 좀 잘 팔리게 되는지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긍정적인 시각이신가요? 네, 그 아까 말씀 계속 해드린 것처럼 뭐 시밀러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초창기 사업할 때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시밀러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시밀러 플레이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 뭐 시밀러들 자체가 지금
이제 PBM들과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약간 자사만의 품목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PBM들과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요인일 거고, 뭐 단기에는 램시마 SC가 이제 그런 측면들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자사의 뭐 신약들, ADC 신약이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들 이제 임상 1상을 뭐 내년에 이제 들어가겠다, 2가지를 들어가겠다 밝혔고, 내후년에도 2가지 정도의 제품을 이제 파이프라인에 임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신약 파이프라인 자체도 늘려가면서 시밀러 매출과 그 신약의 매출 자체를 이제 좀 균형감을 가져가는 뭐 그 모델이 좀 중장기적인 셀트리온의 모델인 것 같고, 이제 뭐 유사한 기업으로는 글로벌에서 아마 암젠 같은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들이 좀 유사한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 합병 이슈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날 중장기적으로 비전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가시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주가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최근에 좀 주목받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SK 바이오팜 하면은 엑스코프리라는 그 파이프라인이 꼭 따라오던데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잘 팔리고 있는 건가요? 엑스코프리는 뭐 미국에서는 일단 SK 바이오팜이 직접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매월 처방 추이를 봐도 매월 이제 처방 받는 이제 처방 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신규 처방 자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매출도 좀 매 분기마다 QoQ 성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은 남미 같은 시장, 뭐 최근에 중동 같은 시장 같은 데도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선 직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 시장의 매출이 가장 현재 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뭐 글로벌 의약품 시장 자체에서도 워낙 미국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엑스코프리의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이게 워낙 신약이다 보니까 뭐 의사들이나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의 대상으로 이런 마케팅들 하는 비용 자체도 이제 매출이 올라오는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매출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마케팅 네. 비용 자체는 이제 조금 판관비는 증가세를 좀 둔화되는 좀 그 양상들을 띠고 있다 보니까, 뭐 SK 바이오팜 연초에 밝혔던 것처럼 올해 한 4분기쯤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기 흑자 전환은 네. 이제 연간으로는 뭐 24년부터는 이제 계속 QoQ 성장들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4년에는 연간 흑자도 기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그 SK 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 직판 이제 영업망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엑스코프리 하나만 팔고 있다 보니까 이 영업망들이 사실 좀 비효율적인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외부에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좀 도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그 노바티스가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방사선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TPD 같은 이제 의약품들을 신약들을 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영업망들을 계속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바이오팜이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엑스코프리는 뭐 경쟁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엑스코프리는 이제 뇌전증 약이다 보니까 이제 엑스코프리의 경쟁력은 이제 글로벌에서 뇌전증은 UCB, 벨기에 UCB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이제 UCB의 뭐 빈펫이 아마 전 세대 의약품이고, 이제 빈펫 후속으로 UCB가 개발했던 게 브리벡트를 이제 팔고 있는데, 이제 뭐 엑스코프리가 뭐 브리벡트 대비해서는 이제 좀 더 좋은 데이터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경쟁에서는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최근에 적자도 많이 줄였던데 내년부터는 좀 흑자 전환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주셨던 기업들 가운데 유한양행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고 하셨고, 또 주가도 최근에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유한양행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한양행이 뭐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헬스케어 섹터 내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주가 추이를 좀 보여주고 네. 있고, 그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이 가장 이제 매출은 이제 국내 제약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을 제외하면은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뭐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 올해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영업이익률도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한 5% 이상 정도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실적적으로도 개선이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기반에는 이제 광고비를 좀 줄인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만든 출시한 로스바미브라는 이제 복합제 계량 신약들의 매출이 좀 잘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신약인 그 렉나자의 매출 자체도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실적의 개선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가를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는 이제 뭐 국내 의약품 시장 그 헬스케어 섹터 내 자체가 다 글로벌 시장에 이제 글로벌 의약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데, 네. 이제 유한이 존슨앤존슨한테 이제 기술 이전했던 레이저 티닙의 이제 임상 결과를 연내 좀 하반기에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네. 에스모에서 10월에 있을 에스모에서 데이터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존슨앤존슨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뭐 레이저 티닙에 대한 그 기대치를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마 병용에 대한 기대치를 항상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내 데이터들을 공개를 할 건데,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할 데이터 자체, 마리포사 임상 자체가 현재 EGFR 양성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이제 비교 임상을 한 결과다 보니까, 네. 이제 현재 뭐 스탠다드 대비해서 좋냐 나쁘냐도 이제 연내에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들이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FDA 신청도 존슨앤존슨이 계속 뭐 기대치를 밝혀왔던 걸 고려했을 때는 24년 상반기쯤에 좀 FDA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그 유한양의 주가들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한양행 그러면은 앞으로 좀 이익에 대한 급증이라든지 피크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량 신약 매출이 가장 올해까지는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은 지는 좀 됐지만, 이제 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비급여로 사용되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타그리소도 국내에서 1차 급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레이저 티닙도 6월에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급여 시장에 이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빠르면 연말쯤에 타그리소랑 레이저 티닙이랑 좀 유사한 시기, 한두 달 정도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유사한 시기에 이제 1차 치료제 시장에 좀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1차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환자 수로는 현재 2차 치료제 시장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제 네. 많은 환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제 투약을 했을 때 보통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1인당 좀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1차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PFS가 한 19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나온다를 고려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이제 1인당 약물을 좀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현재 약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한 6배 정도 1차 치료제 시장이 2차보다 크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시장은 한 1,300억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 7천억 중반대 정도의 이제 1차 치료제 시장 규모들이 좀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국내 법이나 뭐 이제 건강보험 절차에 따라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2차 치료제 의약품들이 이제 1차 치료제로 가면서 뭐 이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네. 가격을 좀 인하를 하게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실제 시장 규모 자체는 좀 작아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뭐 보수적으로 50% 정도 가격을 깎는다라고 봤을 때도 한 3천억 중반 정도의 이제 타겟 시장이 될 거고, 뭐 타그리소랑 레이저 티닙이 뭐 반반 정도 가져간다고 고려한다고 해도 그 유한양한테는 한 1,700억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레이저 티닙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는 뭐 만성질환 치료제랑 다르게 이제 쓰시던 분들이 약을 좀 갈아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암을 진단받고 오시는 이제 신규 환자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들, 보험을 적용받고 이런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들을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개월 정도 이제 1인당 사용 기간을 봤을 때는 향후에 뭐 한 2년 차에서 3년 차쯤에 급여 확대되고 2년 차에서 3년 차 내에는 피크 세일즈에 좀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글로벌 시점에서도 이제 뭐 그 존슨앤존슨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FDA 허가를 신청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허가 시점은 내년 연말쯤에는 이제 허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출시 시점을 25년으로 봤을 때 한 2030년쯤에는 피크 세일즈에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피크 세일즈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제가 생각하는 레이저 티닙의 좀 매출 기대치는 한 40억 정도를 고려했을 때, 네. 이제 뭐 유한양행이 모스코텍이나
프로핏 쉐어를 좀 하겠지만 한 3천억 이상의 조금 뭐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는 이제 로열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액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자면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뭐 실적 얘기를 안 했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미약품은 뭐 실적적으로는 사실 가장 뭐 최근에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그 고지혈증, 복합제인, 네. 뭐 로슈젯의 좀 견조한 성장에 기대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성장을 이끄는 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북경한미 법인이 워낙 가파른 성장세를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축이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실적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한미약품이 최근에 뭐 R&D 투자비들이 이제 투자 금액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이제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한미약품은 연간 한 13%에서 14% 정도의 이제 R&D 투자 비용들을 항상 집행해오고 네. 있었었는데 이제 매출 자체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절대적인 이제 R&D 비용 자체는 좀 증가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추세를 좀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의 뭐 대표적인 이제 R&D 기술인 뭐 랩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향후에 과거에 뭐 기술 이전을 좀 많이 했던 경향도 있었고 뭐 좀 반환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다시 뭐 MSD의 듀얼 아고니스트를 좀 재기술 이전하는 그 결과들을 보여줬고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월쯤에 5월 6월쯤에 그 MSD가 이제 임상 2A 상 결과들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네. 곧바로 이제 2B 상을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착실히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트리플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 모니터링 기관으로 통해서 이제 임상을 지속하라는 좀 권고를 받고 나서 임상들을 다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R&D 투자 자체가 뭐 성과들을 뭐 단기에 이제 뭐 금전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진척되는 모습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중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좀 허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화이자의 뭐 엘라나타맙이 허가를 받았고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탈케타막 같은 것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중항체들의 의약품들이 최근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 같은 경우도 북경한미랑 같이 공동 개발한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을 적용한 이제 PDL1하고 4-1BB 이중항체 의약품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이제 진입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이제 뭐 랩스커버리 외에도 뭐 이중항체 같은 플랫폼들을 확보하면서 R&D 플랫폼들을 계속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SK바이오팜과 유한양의 한미약품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댓글창 보니까 연구원님 성시경 닮으셨다고 그 얘기가 되게 많던데 가수 성시경 씨 닮았다고 하는데 좀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냥 어릴 때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또 안경 쓰시니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신다. 심해가지고 안경 쓰면 잘 못 봐가지고. 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제약사들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 일라이릴리 쪽, 그러니까 미국 쪽도 그렇고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정신계 의약품들 위주로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싹센다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GLP-1 어고니스트를 이제 당뇨로 개발했던 거를 이제 뭐 임상 과정에서 체중 감량을 좀 그 결과들을 좀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싹센다를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좀 개발들이 GLP-1 기반으로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제품인 이제 위클리 제품인 위고비도 출시를 하면서 네. 이제 현재는 뭐 노보노디스크만 사실 비만 치료제 이제 의약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삭센다, 위고비 이렇게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작년에 연말 같은 경우에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킴 카다시안 같은 분들이 이제 트위터나 그쵸. 아니면 SNS에 이제 자신들의 뭐 체중 감량 비법이나 뭐 몸매 유지 비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실제 수요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뭐 위고비 같은 경우나 쇼티지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릴리에 이제 현재는 뭐 마운자로가 당뇨로만 이제 허가를 받아져 있는데 이제 마운자로도 비만으로 허가들을 진행 중에 있고 임상에서 20% 초반대 이제 체중 감량 효과들은 마운자로도 위고비는 한 15% 정도를 보였었는데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한 20% 초반대 체중 감량 효과들을 좀 보이면서 이제 뭐 위절제수 같은 이제 체중을 낮추는 이제 수술요법에 거의 이제 가까운 수준까지 좀 도달을 하고 있고 네. 뭐 릴리의 이제 후속 제품이라고 할 수 이제 마운자로도 아직 허가를 못 받았지만 이제 마운자로 다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3중 작용제인 뭐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한 24에서 28% 정도 체중 감량을 보이면서
이제 위저제술이 한 30% 정도 내외의 이제 체중 감량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고려할 때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까지 좀 이제 다이어트 약들이 좀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가지고서 이제 심혈관계 네. 이제 위험들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이제 셀렉트 임상 결과들을 이제 8월 초에 네.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임상에서 그 위고비를 투약한 환자군에서 이제 그 심정지나 아니면 사망 같은 위험도를 한 20% 정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결과들을 발표를 했고, 이제 뭐 동일한 날 랠리가 또 자기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마운저로의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분기에 한 10억 달러 가까운 이제 매출까지 뭐 출시 2년 차에 도달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GLP-1에 대해서 특히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 관심들이 높고, 이거를 뭐 반증하는 것처럼 이제 뭐 그 시가총액도 릴리가 현재 뭐 1위를 글로벌 이제 제약사 중에서는 그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네. 노보노디스크가 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들 둘 다 사실 기대치가 되게 높은 것들이 반영이 된 거고, 사실 매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뭐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나 탑10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벌써 이제 1위, 2위, 3위 정도를 할 정도로 이제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들은 뭐 특별한 부작용이라든지 좀 심각한 그런 임상 중에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오심이나 구토 같은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고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약하는 처음 이제 시작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상용 용량인 2.3mg까지 좀 이렇게 용량을 증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작용에 조금 적응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좀 대두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유럽에서 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던 게 이제 이런 삭센다나 위고비 투약 환자들에서 좀 자살 충동에 대한 얘기들이 네. 좀 나오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는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조사 단계고, 뭐 이게 결과는 좀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뭐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부작용들을 봤을 때 오심 구토 정도가 좀 부작용을 보이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좀 많이 쓰였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GLP-1 어고니스트 자체는 이제 부작용은 좀 많이 낮은 편이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은 향후에도 몇 년간 더 지속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암젠이나 화이자 같은 이제 비만을 안 하던 제약사들도 비만 이제 치료제들의 파이프라인의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글로벌 그 헬스케어 트렌드 중에 가장 강한 트렌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약을 통해서 어떻게 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 살을 뺄 수 있다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약물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개발하는 곳이 없을까요? 국내에서 GLP-1 어고니스트를 가장 이제 후기 단계를 좀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를 이제 적용한 GLP-1 이제 단독 모노 아고니스트랑 그다음에 듀얼 아고니스트, 트리플 아고니스트들이 이제 다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냥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사노피한테 기술 이전을 했다가 반환을 받고 나서 사실 좀 개발 진행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만 시장이 워낙에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의약품들이 이제 글로벌 쇼티지들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한미약품도 이제 GLP-1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 국내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섰고,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도 MSD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MSD도 임상 단계에서 뭐 내시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지방간 감소나 뭐 내시 개선들을 좀 이제 향후에 보겠다고 밝혔지만,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 효과들을 확인을 하고 네. 있고, 임상 자체도 뭐 비교군으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랑 비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는 뭐 내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도 좀 확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리플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도 계속 세마글루타이드랑 비교를 하고 있고 체중들도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뭐 내시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비만 치료제도 충분히 기술 이전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임상 결과긴 하지만 네. 이제 지난 한 6월쯤에 그 미국에서의 학회에서 이제 GLP-1 뭐 GCGR 이제 아고니스트, 듀얼 아고니스트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고, 이제 비교로 아마 세마글루타이드를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의 동등 이상의 체중 감량을 동물 모델에서 좀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GLP-1 아고니스트 자체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주요한 작용이고, 그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식사량이나 뭐 저희들이 뭐 비만 항상 얘기를 하는 뭐 군것질 같은 것들을 줄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감량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동아의 이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그 포만감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량 자체는 좀 줄긴 했지만 이제 식사량 자체가 세마글루타이드 대비해서는 덜 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 이상의 이제 체중 감량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라파스라고 하는 마이크로니들 개발하는 바이오텍과 같이 이제 GLP-1 마이크로니들을 접목한 이제 패치 제형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이제 주가 가장 좋게 가고 있는 건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젤 같이 이제 롱액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자체적으로 GLP-1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제 뭐 현재 개발 중인 뭐 세마글루타이드나 터체파타이드 같은 이제 성분들하고 자사들 이제 롱액팅 기술을 접목을 해서 현재 뭐 주 1회 제형에서 뭐 주 2회 아니면 2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먼슬리 제형으로 좀 이제 투약 주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최근 주가들은 가장 좀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봤고요. 다음으로 면역항암제 시장 넘어가 볼게요. 일단 항암제 시장도 참 급소복하게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제약바이오와 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암제 시장은 뭐 여전히 계속 암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제 네, 그 질환 그렇죠. 중에 하나고 가장 뭐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법들이 좀 다양하게 그래도 좀 존재를 하는 대표적인 암인데 비해서 췌장암이나 아니면은 뭐 위암 같은 경우도 사실 별다른 좀 명확한 치료법들이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맷 니즈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만성 질환하고 다르게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신규 환자들이 와서 그때 이제 투약할 수 있는 요법들을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장 침투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평생 동안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커지는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의약품 가격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키우는 요인이지만,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비싼 항암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키운 것도 있지만, 네.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키운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암에 걸렸으면 한 1차 치료를 보통 6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전이가 되거나 진행이 돼서 다음 치료법으로 넘어가고, 뭐 통상 3차 치료, 4차 치료까지 받는다고 해도 한 1, 2년 내에 보통 사망으로 많이 가셨는데, 최근에는 뭐 EGFR, 이제 타그리소 같은 의약품이나 아니면 헐셉틴 같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타그리소도 평균적으로는 한 2년 이상은 쓰시는 것 같고, 1차로 썼을 때, 아니면 뭐 오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뉴스 같은 데 봤을 때 한 5년, 6년 이상 투약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1인당 사용량 자체도 이제 개선된 의약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이 증가를 하고, 이제 의약품 사용량 자체도 늘어나는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항암제 그 시장 자체를 좀 성장을 가속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각광을 한때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뭐 올해 이제 휴미라를 제치고 이제 키트로 면역 항암제 좀 대표적으로 가장 매출이 높은 키트로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1위 품목으로 좀 등장이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키트로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좀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이제 암은 보통 뭐 유전자 변이들이 질병을 유발을 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 네. 하지만 여전히 뭐 많은 암들이 마땅한 유전자 변이들을 찾지 못하거나 유전자 변이는 암에도 불구하고 이제 쓸 수 있는 의약품들이 부재했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그런 특정한 그 표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면역 반응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기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없는 이제 대부분의 암들에서 사실 면역 항암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었고, 네. 이제 좋은 결과들도 좀 보여줬었는데, 면역 항암제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예측 가능성이 되게 낮다. 그리고 여전히 뭐 흑색종 같은 경우도 한 40%대 이제 반응률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대부분에서는 한 20%, 30%대 매우 한 3분의 1 정도 환자들에서만 효과를 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면역 항암제의 가장 좀 아킬레스건 같은 요인이었었는데, 면역 항암제의 바이오마커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종양세포의 뭐 PD-L1 발현율이라고 해서 이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이제 단백질들의 발현이 어느 정도 있는지들을 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뭐 TMB 같은 이제 유전자 변이들이 얼만큼 많이 발생해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PD-L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의 환자들을 좀 많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바이오마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률이 워낙 낮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고, TMB 같은 경우는 이제 TMB의 조건에 맞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반응을 잘 하는데, 이제 TMB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환자들이 사실상 거의 드물다 보니까 이제 대상 환자들이 너무 축소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들에게 여전히 뭐 많은 환자들을 찾을 수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마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AI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면역 항암제 예측도를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뭐 오킨 같은 회사들이 좀 유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도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세포의 뭐 분포도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PDL1 같은 발현율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주변적인 이제 상황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표적 항암제처럼 이제 단일 바이오마커만 보기보다는 이제 다수 변수들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AI들이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역항암제 시장에 대해서도 연구원님과 함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섹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 급등락도 좀 심한 것 같고 변동성도 있고 이게 한번 좌초되면은 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타격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반기에 사실 뭐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21년 이제 한 초반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뭐 되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향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리고 22년부터 이제 또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전히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금리를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금리 인상들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실 뭐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랑 다르게 이제 필수 소비자의 경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섹터 내에서도 뭐 면역 항암제들이 한때 좀 트렌드였고 최근에는 이제 뭐 비만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료제들이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섹터에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sek터가 상향하는 것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섹터 내에서는 이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이제 테마들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좀 힘겨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실 이제 투자들을 많이 받았고 신약 개발하겠다 뭐 코로나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벌려놨었었는데 네. 사실 성과를 보여준 게 거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백신 정도가 좀 유일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의 센티를 좀 많이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한양행강의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가 존슨앤존슨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도 공개가 될 거고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허가 신청, 뭐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허가, 뭐 출시 이런 것들의 모멘텀들이 이제 글로벌 신약을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 줄 거고 뭐 추가적으로 또 환올바이오팜이 이뮤노반트의 기술이 전한 바토클리마브나 IMBT1402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블록버스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임상 데이터들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공개를 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센티밋 개선을 좀 가장 촉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과거에 좀 힘겨웠던 거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토픽 종목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뭐 유한양행 여전히 뭐 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가장 확실한 이제 하반기 모멘텀, 그다음 실적 개선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뭐 글로벌 모멘텀으로도 존슨앤존슨 통합 모멘텀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한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계속 좀 밝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그다음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제 모멘텀들을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뭐 유한양행 가장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에이비온이나 그 보로노일 같이 이제 스모라에서 좀 데이터들 발표가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제약바이오 탑픽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연구원님과 함께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채팅창에 근데 그 가수 성시경 씨 닮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대모사는 좀 어려우시겠죠? 네, 저 노래를 잘 못해서. 아, 네. 주식 잘 사요 이런 거 한번 부탁드리려고 네, 했는데. 나중에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2.0 시간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합병 이슈부터 시작해서 면역 항암제 시장은 뭐 꾸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궁금한 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함께 유한타증권의 하현수 연구원님이 꼼꼼하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 실적도 그렇고 이 파이프라인별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주목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